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코스닥 상장사 그레디언트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평가된 기업들 같이 올리자 이런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주주환원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그레디언트의 발표도 겉보기엔 딱 그 흐름에 올라탄 것처럼 보이죠. 네, 표면적으로는 전형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한꺼풀 더 들어가서 질문을 던져요. 이게 정말 모든 주주를 위한 걸까? 아니면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재무적 이벤트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를 여러 겹의 시나리오를 청취자와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단순한 주가 띄우기인지 아니면 더 큰 그림, 예를 들어 지배구조 재편이나 최종적으로는 상장 폐지까지 염두에 둔 건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공시된 팩트 너머에 있는 기업의 진짜 전략을 추리해보는, 재무제표로 하는 탐정놀이 같달까요? 재무제표 탐정놀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회사가 금고에 쌓아둔 그 막대한 현금과 도저히 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장의 주가, 이 둘 사이의 엄청난 불균형에서부터 모든 미스테리가 시작되거든요. 자, 그럼 사건의 발단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레디언트가 발표를 했어요. 네, 공개 매수 발표였죠. 발행 주식 총수의 무려 24.6%. 와우,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이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사들이겠다고 했는데 주당 14,000원에 사서 전량 소각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네, 맞습니다. 당시 주가보다는 높은 가격이었으니까 주주들 입장에선 당연히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통 이런 발표가 나면 주가는 막 환호하고 주주들은 대신된 가격에 주식을 팔려고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결과가 정말 의아하게 나왔습니다. 목표했던 물량의 4분의 1도 채우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약 23.8%의 신청만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이 거래를 위해 약 500억 원의 현금을 준비했는데 실제로는 119억 원밖에 쓰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500억 준비했는데 119억이요? 네, 바로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잠깐만요. 그게 좀 이상하네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재 주가보다 비싸게 팔 기회였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거부했다는 건 단순히 회사의 미래를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걸 꼭 부정적으로만 봐야 하나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믿고 주식을 팔지 않은 주주들도 있었겠죠. 네. 하지만 이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시장의 수많은 참여자들이 14,000원이라는 가격은 말도 안 된다고 집단적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아, 그 가격은 너무 싸다. 네, 그렇죠. 회사가 가진 진짜 가치에 비하면 그 가격은 우리 주식을 너무 싸게 가져가려는 헐값이라고 본 거죠. 한마디로 그 돈에는 못 판다는 시장의 조용한 저항에 부딪힌 셈입니다. 그 돈에는 못 판다. 그 말은 회사의 실제 가치가 14,000원보다 훨씬 높다는 건데 그 근거가 뭔가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 회사의 재무 상태표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보고서 표현을 빌리자면 그레디언트는 사실상 사업을 하는 회사라기보다 현금 상자, 그러니까 캐시박스에 가깝습니다. 현금 상자요? 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약 3,607억 원에 달합니다. 3,607억 원? 그런데 이 회사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1,853억 원에 불과해요. 와,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은데요? 청취자께서 이해하기 쉽게 제 상황에 빗대보자면 제 지갑에 현금으로 36,000원이 있는데 네네. 누가 와서 그 지갑을 통째로 18,000원에 팔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확한 비유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주식시장에서는 벌어지는 거죠? 바로 그게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단면이죠. 어쨌든 이런 불균형 때문에 보고서에서 언급한 자본의 연금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본의 연금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평범한 자사주 매입이 어떻게 그런 대단한 연금술이 되는 건지 좀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간단한 산수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당 14,000원을 주고 자사주 1주를 사서 소각한다고 가정해보죠. 네. 그런데 회계장도상으로 따져본 이 주식 1주의 진짜 가치, 즉 주당 순자산 가치, BPS라고 하죠. 이게 약 35,000원으로 추정됩니다. 14,000원짜리가 아니라 35,000원짜리군요, 원래는.
그렇죠. 즉 회사는 14,000원을 써서 35,000원짜리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14,000원으로 35,000원짜리를 없앤다. 그럼 그 차액인 21,000원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 안 사라져요? 네, 그 가치는 남아있는 다른 주식들에 고스란히 스며들게 됩니다. 스며든다.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기 10명이 나눠 가진 1,000원짜리 피자 한 판이 있다고 해보죠. 한 사람당 100원어치 몫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피자 주인이 한 명에게 50원을 주고 그 사람의 권리를 사서 없애버려요. 그럼 이제 피자는 9명이 나눠 갖게 되죠. 아, 피자 전체 가치는 거의 그대로인데 나눠 갖는 사람이 줄었으니 한 사람당 몫은 111원어치로 늘어납니다. 주식을 팔지 않고 남은 사람들의 부가 저절로 늘어나는 겁니다. 와. 이것이 바로 주주환원이 하는 이름 아래 숨겨진 부의 이전 효과입니다. 아, 이제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회사 돈을 써서 주식을 없앴는데 그 경제적 이익이 주식을 팔지 않고 남아있는 주주들, 특히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집중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거의 마술처럼 들리는데요. 그래서 연금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 효과는 단순히 주당 가치가 오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있어요? 네, 대주주의 지배력이라는 아주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회사가 돈을 쓰는 건데 왜 이게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 연결고리가 아직은 좀 낯선데요? 자사주를 소각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전체 주식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대주주가 가진 주식 수는 그대로인데 전체 파이의 조각수가 줄어드니까 대주주의 지분율은 분모가 작아지는 효과로 인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되죠. 아,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그렇습니다. 보고서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만약 그레디언트가 계획했던 24.6%의 주식을 모두 사서 소각했다면 이기영 대표 측의 지분율이 약 32%에서 42%에서 43% 수준까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10%가 그냥 올라가는 거네요. 네, 이 정도면 경영권을 아주 안정적으로 방어하고도 남는 수치죠. 볼 한 푼 안 들이고요. 그런데 계획은 실패했잖아요. 그럼 이번 공개 매수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건가요? 천만에요. 비록 목표에는 미달했지만 이번에 매수한 주식과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를 합쳐서 약 11.7%의 지분을 회사 금고에 넣어두게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체 주식수가 줄어든 셈이라 대주주의 실질적인 의결권 영향력은 이미 커진 상태입니다. 아하, 게다가 회사가 소각 시점은 미정이다 라고 밝힌 점도 의미심장하죠. 소각 시점은 미정이다. 약속대로 바로 없애는 게 아니군요. 그럼 그 주식들을 계속 들고 있겠다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한가요? 그 자사주 뭉치를 앞으로 경영 환경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커 카드로 남겨두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커 카드요? 네, 예를 들어 나중에 우호적인 제3자에게 넘겨서 백기사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불하는 수단으로 쓸 수도 있죠. 즉 소액 주주들의 돈으로 산 자산을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용 도구로 언제든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듣고 보니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영리한 설계였네요. 그렇다면 단순히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에서 이 계획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보고서가 제시하는 것처럼 더 큰 그림,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는 걸까요? 보고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자진상장 폐지라는 훨씬 더 큰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상장 폐지요. 네, 과거에 비슷한 길을 걸었던 오스템 임플란트나 루트로닉 같은 기업들의 사례와 현재 그레디언트의 행보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거죠. 자진 상장 폐지. 멀쩡히 거래되던 회사를 증시에서 스스로 내리는 거잖아요. 청취자께서도 궁금하실 텐데 왜 기업들이 굳이 그런 선택을 하려는 걸까요? 자, 자진상장 폐지를 위한 전용적인 수순이 있습니다. 첫째,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주주환원에 소극적이거나 해서 주가를 저평가 상태로 묶어둡니다. 일단 싸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둘째, 바로 이번 그레디언트의 사례처럼 대규모 공개 매수를 통해서 시장에 풀려있는 유통 주식 수를 급격히 줄여버립니다.
네. 셋째, 유통주식 수가 줄면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마르게 되고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져서 지친 소액 주주들이 헐값에라도 주식을 던지고 떠나가게 만들죠. 지치게 만드는군요. 마지막으로 상법상 규정인 9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하고 상장 폐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이네요. 그렇게까지 해서 상장 폐지를 하려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상장사라는 타이틀이 주는 이점도 많을 텐데요.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동기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규제 회피와 경영의 완전한 자율성 확보입니다. 자유. 네, 상장사로 있으면 온갖 공시 의무를 져야 하고 감독 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하며 최근처럼 정부가 배당을 늘리라고 압박하는 상황도 피할 수 없죠. 네. 이런 족쇄들을 모두 벗어던지고 금고에 있는 3,600억 원의 현금을 대주주 마음대로 자유롭게 쓰고 싶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둘째는 이익의 완전한 독점입니다. 회사가 비상장사가 되면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모든 이익은 100% 배주주의 것이 됩니다. 더 이상 소액주주들과 나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 고사작전이라고 표현한 전략입니다. 거래량을 말려버려서 주식을 팔기 어렵게 만든 뒤 우리가 이 가격에 사줄 테니 팔고 나가라며 지쳐버린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훨씬 더 싼 값에 사들이려는 목적도 숨어 있습니다. 정말 대주주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얻는 게임이네요. 그런데 보고서는 여기서 또 다른 숨은 동기로 세금 문제를 지목하던데요.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주주가 회사로부터 이익을 가져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세법상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 최고 49.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와, 거의 절반이네요. 네, 100억을 배당받으면 50억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죠. 절반이 세금이군요. 네, 하지만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가를 올리는 건 다릅니다.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당장 세금을 내지는 않죠.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건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아하. 결국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대주주 입장에서 가장 세금을 적게 내면서 자신의 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모든 조각들이 대주주의 이익 극대화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럼 이번 1차 공개 매수의 실패는 이 큰 그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실패는 가격에 대한 동상이몽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동상이몽? 네, 대주주는 14,000원이라는 싼 값에 지분을 대폭 늘리고 싶어 했지만 시장은 이 회사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높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거죠. 소액주주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순순히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고요. 그럼 앞으로 그레디언트는 어떤 수를 줄까요? 이대로 포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보고서는 앞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예측합니다. 첫 번째는 가격을 지금보다 올려서 2차 공개 매수를 시도하는 겁니다. 값을 더 쳐준다? 그렇죠. 시장의 저항을 확인했으니 당근을 좀 더 큰 걸로 제시하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은 돈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보고서는 그 가능성을 중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더 가능성 높은 건요?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나리오는 두 번째, 바로 장기전입니다. 장기전? 네, 특별한 이벤트를 벌이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시장에서 주식을 꾸준히 그리고 조용히 사들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유통 물량은 서서히 잠기게 됩니다. 소위 가랑비에 옷 젖는 전략이죠. 서서히 말려 죽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청취자께서 만약 이 기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공시되는 대주주 측의 지분 매입 패턴을 아주 면밀하게 추적해야 할 겁니다. 아주 작은 지분 변동 공시 하나하나가 다음 계획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테니까요.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그레디언트의 자사주 매입이라는 하나의 이벤트를 정말 깊게 파고들어봤습니다. 단순한 주주환원 정책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저평가를 이용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세금을 절약하는 부의 이전 메커니즘,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진 상장 폐지라는 거대한 시나리오까지 여러 층의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네, 이번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주환원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이 과연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이로운가?
특히 압도적인 정보와 힘을 가진 대주주와 그렇지 못한 소액주주 사이의 비대칭성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번 1차 공개 매수는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어쩌면 한국 자본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레디언트처럼 금고에 막대한 현금을 쌓아두고도 주가가 그 자산 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가치의 차이를 메워서 주가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는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닌 이름 없는 다수의 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과연 어떤 윤리적 의무를 져야 하는 걸까요?